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영국이 가장 먼저 합의국이 됐습니다. 핵심은 10% 상호 관세는 유지하되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철강 관세는 폐지하는 대신 영국은 미국의 소고기와 기계류 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겁니다. 당초 인도나 일본이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영국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를 먼저 풀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협상국들을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과제인 중국과의 협상은 양측이 드디어 대화 테이블로 오는 데까지 성사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 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첫 공식 접촉을 시작하는데요. 첫 술부터 배가 부르진 않겠지만 일단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을 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도 할 수 있다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회 연속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죠.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특히 실업률과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나 압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격을 버텨내기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우리 돈 약 192조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책 금리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제의 체력을 키워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월가에선 또 투자의 아이콘이 은퇴 소식을 전했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올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94살 노장의 은퇴는 언젠가는 들어야 하는 뉴스였지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지난 1964년 망해가던 이 직물회사 버크셔를 인수해서 연간 매출 4천억 달러, 560조 원이 넘는 지주사로 키워낸 버핏 회장에게 아쉬움과 또 동시에 찬사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톱 뉴스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이번 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은 워낙 예상이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 여파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종전과 비슷하지만 더 강한 의지를 담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더라는 글자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7일 FOMC 회의를 통해서 현재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금리 유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할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본인의 직감으로 볼 때 경제의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키운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리 유지는 지난달 2일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 관세 발표 조치 이후에 나온 첫 금리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이를 두고 월가에선 연준이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관세 영향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연준의 목표 달성이 내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상당히 더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관세 충격이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네, 파월 의장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경제 변동성에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경제 관련 데이터 확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활동이나 종합적인 고용 지표 등 실물 경제 데이터가 아직은 견조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상황이 급변할 경우 빠르게 움직일 능력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가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고 금리 인하 시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적절한 경로가 무엇인지 현재로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가 좀 관심사였는데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always going to consider only the economic data, the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that's it. That's all we're going to consider. So it really doesn't affect either our job or the way we do it.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과도 먼저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늦는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면서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의 설명은 관세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뭐 이렇게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비관적으로 좀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즉각 수습하는 뭐 이례적인 모습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확대 해석되자 네.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연준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스티븐 미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면서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는 최근 호조를 보인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이 금리 완화 기조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충분히 약화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연준의 발표 하루 전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시점을 7월로 보는 확률도 낮아졌는데요.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에는 80%에 육박했는데 발표 직후에는 약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클레이스는 7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은 고용시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관세와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결국 최대 변수는 관세, 특히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은 현지 시간 10일과 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대화에 나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의를 기대한다면서 협의 상황에 따라 145%의 대중국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역 협의 결과가 좋으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다만 직전에는 선제적인 관세 철회는 없다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협상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이 경제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시작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룬 가운데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박수 칠 때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 하나로 투자의 정석이 된 이 전설의 은퇴 소식에 월가는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그가 남긴 믿기지 않는 성공 스토리와 또 그가 없는 버크셔의 미래,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요. 먼저 버핏 회장이 걸어온 길부터 돌아보죠. 네, 올해 94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 이전에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도 꼽힙니다. 4선 의원인 아버지를 뒀지만 부모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7살 때 공립도서관에서 빌린 $1,000를 모으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콜라와 잡지를 방문 판매하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잡화점에서 일하면서 신문 배달까지 해서 번 돈으로 14살 때 첫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이후 전문 투자자로 올라서는 과정 역시 모두 스스로 해냈습니다. 우리 돈 23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세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갑부가 된 지금도 검소한 삶을 사는 걸로 유명한데요. 60여 년 전 31,500달러에 구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요. 3달러짜리 맥도날드 세트 메뉴를 즐겨 먹고 매일 코카콜라를 마시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모습이죠. 화려한 옷도 비싼 음식도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버핏은 재산의 99%를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 선언하면서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믿음도 실천했습니다. 네, 이 버핏 회장의 성공 비결은 가치 투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가치 투자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죠? 네, 버핏의 가치 투자는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또 장기 투자해야 한다, 아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3대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가치 투자 전략은 60년 전 허물어져 가던 방직 공장을 사들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훗날 이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톱10에 들어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됩니다. 사실 이 원칙은 버핏의 첫 주식 투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42년 3월 11살 소년이던 버핏은 정유회사 시리즈 서비스의 주식이 반토막 나자 아버지에게 부탁해 세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내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결국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고 넉 달 만에 첫 수익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다음 원칙인 장기 투자에 대해선 삶은 눈덩이 같은 것이다. 중요한 건 촉촉한 눈과 아주 긴 언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은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려라 같은 버핏의 말은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철학으로 꼽히고요. 1998년 사들인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은 평생을 아는 것에서만 투자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 코카콜라와 시스캔디, 질레트 등의 투자에 큰 수익을 올렸고 지금이야 애플이 포트폴리오에서 효자 종목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버핏의 선택이 아니었을 뿐더러 과거 IT 부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배경에도 분야에 대한 이해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모든 걸 말해줬죠. 네, 투자의 기자라는 별명도 사실 그의 성공 신화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네. 무너져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을 만나고 60년이 지난 지금 연매출 4천억 달러의 18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버크셔의 주가는 무려 550만 % 넘게 상승했는데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고요. 같은 기간 S&P 500의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3만 9천%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버핏의 은퇴는 공식화됐습니다. 자, 그가 떠난 자리는 누가 맡게 되나요? 네, 버핏은 자신의 후임으로 그렉 에이블 부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에이블 부회장은 캐나다 노동자 계층 가정의 이른바 흙수저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 빈 병을 모으거나 소화기를 채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면과 성실을 체득했다는 점은 버핏 회장과 비슷하고요. 1999년 몸담았던 회사가 버크셔에 인수되면서 버핏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CEO를 거쳐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맡아왔는데 버핏은 이미 4년 전 에이블을 차기 CEO로 낙점하고 지난해 주주 서한에서도 당장 내일
내일이라도 버크셔의 CEO가 될 준비가 돼 있다. 빈틈없는 해결사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버핏 회장이 직접 고른 우량주 같은 후계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버크셔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우리 돈 370조 원에 달하는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감독한 적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이유로 버핏 회장에 대한 찬사는 곧 후계자의 과제가 된다면서 에이블이 거장의 반열에 오른 전임자 같은 호평을 받을지 이 버크셔의 모든 사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는데요. 버핏 회장이 심어놓은 가치 투자 전략을 비롯한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런 막대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둔 상황에서 새로운 CEO의 등장은 버크셔 회사에겐 중대한 시험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뭐 무엇보다 전임자가 버핏이었다는 점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버핏이 버크셔를 키워내는 과정이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일종의 문화 현상이었다는 분석 역시 에이블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대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버핏은 쇠락하는 직물 회사였던 버크셔를 거대 기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전환시켰다면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팬과 투자자가 매년 오마를 찾는다. 경영자로서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버핏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며 그의 독특한 위상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본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줬다. 또 명성 덕분에 주주들은 버핏이 결국에는 자금을 잘 활용할 것으로 믿고 버크셔가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한다며 누구도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버핏의 명성과 전략 없이는 버크셔의 투자 결정이 예전과 같은 큰 무게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지와 인내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에이블 부회장 본인이 직접 뭐라고 그랬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버핏 회장이 은퇴를 발표한 날 에이블 부회장은 버크셔의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밝혔는데요. 다만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제시하거나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고 싶다 한마디 덧붙였는데 외신들은 이를 두고 에이블 부회장이 CEO로서 다른 경영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고요. 피델리티는 에이블이 버핏처럼 되려 한다. 에이블이면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버핏 회장은 버크셔 주식을 팔 생각이 전혀 없고 또 CEO직에서만 은퇴할 뿐이지 회장직은 유지하겠다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은퇴 선언과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경영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건강과 나이가 부담입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첫 합의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영국이 무역의 상호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is deal, the UK joins the United States in affirming that reciprocity and fairness is an essential and vi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The UK will reduce or eliminate numerous non-tariff barriers that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American products, but this is now turning out, I think, really to be a great deal for both countries because it'll be really great for the UK also.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유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는 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파월 의장을 향해 too late, 너무 늦는 파월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경제가 수직 상승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It's like talking to a wall. Well, the Bank of England cut, China cut, everybody's cutting but him. I don't know. We'll see what happens. It's a shame. I call him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You better go out and buy stock now. Let me tell you, this country will be like a rocket ship that goes straight up.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에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압박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준 업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오직 경제 데이터만 고려할 대상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Doesn't affect our doing our job at all. So we're always going to do the same thing, which is we're going to use our tool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We're always going to consider only the economic data, the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that's it. That's all we're going to consider. So it really doesn't affect either our job or the way we do it. 마지막으로 기부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준비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게이츠 창립자는 기부 완료 시점을 오는 2045년으로 못 박으면서 국제 원조 삭감을 주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Elon, hasn't been out in the field and met these USAID workers like I have. I think it's heroic work, and I think what he did over that weekend is very unfortunate, including mischaracterizing what the money was being spent on. It could be 4 years, 6 years, where we're having funding cuts from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number of deaths will start going up for the first time.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월요일에는 이렇다 할 큰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중 협상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에서는 관세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참고로 4월 수출은 반도체 덕에 증가하긴 했지만 미국 비중이 큰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의 수출이 줄면서 이번 달 수출 실적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를 방문하는데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 어젠다로 채워진 해외 순방인 만큼 투자 유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미국에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아랍에미리트는 AI 인프라 관련해서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이 밖에 이스라엘, 가자 이슈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도 나올지 관심입니다. 경제 지표 가운데에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도 이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라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3월엔 전년 대비 2.4%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0.1%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이 발표하는 미국 소기업들의 지난달 체감 경기도 확인하시고요. 자, 참고로 3월까지는 석 달 연속 악화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내놓습니다. 3월까지는 취업자 수가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문제는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이 여전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지난 주말 오펙 플러스가 6월부터 하루 41만 1,000배럴 증산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 보고서에 담길 원유 수요 전망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눈여겨봐야 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물가 선행 지표인 만큼 관심이 높죠. 3월엔 상승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달 대비 0.4% 감소했는데요. 4월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난달 소매 판매도 중요한데 역시 관세 여파가 관건입니다. 앞서 3월엔 선구매 심리로 전월 대비 1.4% 깜짝 증가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잠정치도 나오는데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4%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은 월마트가 대기 중입니다. 소비 심리를 반영한 중요한 실적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물가지표가 또 나오는데요. 4월 수출입 물가지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여파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의 주요 변수인 이번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발표됩니다. 특히 함께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중에서도 1년 기대 인플레가 중요한데 지난달 확정치는 6.5%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도 확인하시고요.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